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군사 충돌, 그리고 전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지금의 베이징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이후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절대 권력의 길을 걷고 있고, 그의 말 한마디에 거대 기업이 해체되거나 군 장성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이라는 곳은 원래 가장 고독하면서도 가장 위태로운 법입니다. 최근 중나라의 붉은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반대파를 숙청하는 소리가 아니라 시진핑 본인이 직접 쌓아올린 권력의 주춧돌이 안쪽에서부터 깎여나가며 발생하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마식루이입니다. 그는 단순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서기를 지낸 고위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의 천재 과학자 출신으로 중국이 자랑하는 군사굴기의 상징이자 시진핑이 가장 아끼던 차세대 총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별 중의 별이 갑자기 궤도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의 아내인 펑리위안 여사가 이끄는 이른바 산둥방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진핑과 펑리위안, 이 두 사람은 그동안 당과 군을 각각 분점하며 이른 부부상점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완벽한 권력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식루이의 추락은 이 완벽했던 2인 삼각의 결속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때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던 최후의 방어선이 나를 겨누는 창으로 변할 때입니다. 시진핑은 1인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수많은 정적을 제거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은 거대한 공포의 진공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공포는 시진핑의 안방까지 침투했습니다. 펑리위안의 세력이 군부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시진핑의 친동생인 시위안핑을 중심으로 한 가문 세력이 이에 맞서면서 베이징의 권력 구조는 이제 부부간의 내전이라는 기괴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내부의 균열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이 외부의 적이 아닌 평소 중국의 눈치를 보던 주변국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평양의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는 최근의 행보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베이징이 집안 싸움에 정신이 팔린 사이 김정은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모스크바와 미로를 즐기며 시진핑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설계했던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체스판이 안에서는 가족의 배신으로, 밖에서는 믿었던 혈맹의 일탈로 인해 완전히 꼬여버린 셈입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상 문화대혁명 이후 이토록 기괴하고 복합적인 권력 투쟁은 없었습니다. 당과 군, 그리고 가문이라는 세 축이 서로를 물어뜯는 이 혼돈의 서막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숙청의 보도를 넘어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품었던 거대한 야망이 어떻게 스스로를 옥죄는 덫이 되었는지 그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훨씬 더 냉혹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나라이의 깊은 밤, 붉은 벽돌 너머로 서류가 파쇄되는 소리와 누군가 급히 연행되는 발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공산당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른바 숙청 카오스의 한가운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낡고 익숙한 깃발이 나부끼고 있지만 그 장막을 조심스럽게 들추어 보면 다가오는 21차 당대회를 향한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지분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바람이 분 곳은 시진핑 주석이 가장 공을 들였던 군부였습니다. 로켓군 수뇌부가 일망타진된 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리상푸와 웨이펑어 같은 전임 국방부장들이 줄줄이 낙마했고, 군부의 최고 실력자인 군사위 부주석 장유샤와 류절리의 신변마저 위태롭다는 관측이 베이징 정가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과거의 숙청이 시진핑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반대파를 단죄하는 일방적인 하향식 칼날이었다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치는 칼날과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찔러 들어오는 역공이 동시에 얽히며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난전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혼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앞서 언급한 산둥방의 핵심, 마식루이의 몰락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였던 그를 쳐낸 것이 과연 시진핑 단독의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펑리위안 여사의 권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당내 원로들과 반대파들의 교묘한 물귀신 작전이었을까요? 최근 베이징에서는 마식루이의 측근들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때 시진핑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이자 공청단의 황태자로 불렸던 후춘화의 인사들까지 엮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 어제의 동지를 고발하고 상대방의 차기 유력 주자를 동반 추락시키는 철저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 시진핑 체제의 초기의 숙청은 명분이 뚜렷했고 타깃이 명확했습니다. 장점인의 상하이방이나 후진타오의 공청단을 향한 공격은 권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수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진핑이 직접 발탁하고 키워낸 최측근들 내부에서조차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포식자들의 사륙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전선부나 조직부 같은 당의 핵심 부서 고위직들이 하루아침에 교체되는 현상은 지방관료에서부터 중앙정치국 위원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정치가 일상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베이징의 정치 무대에는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던 당 원로들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건파를 대표하던 원자바오 전 총리 같은 인물들이 공개적인 행보를 늘리며 지방당 간부들의 교체 과정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시진핑의 일인 독재 체제에 피로감을 느낀 기득권 세력들이 잃어버린 지분을 되찾기 위해 반격의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진핑을 옹위하던 단일 대오가 깨지고 산둥방, 기술 관료 집단, 그리고 태자당의 잔존 세력들이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심장부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패한 관료 한두 명이 사라지면 시스템이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관료 조직에서 부정부패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을 굴러가게 만드는 윤활유이자 서로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충성맹세의 담보물이었습니다. 모두가 부패의 사슬에 얽혀있는 구조 속에서 누군가를 부패 혐의로 숙청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언제든 나 역시 똑같은 이유로 처형당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제한적인 숙청의 공포는 결국 시스템의 마비를 불러옵니다. 살아남기 위해 관료들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오직 최고 권력자의 심기만을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숙청의 칼바람이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가 반대파의 심장부가 아니라 시진핑 자신의 안방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입니다. 마식루이의 몰락과 산둥방의 위기는 단순한 파벌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진핑이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손을 잡아야만 했던 한 여성, 바로 아내 펑리위안과의 은밀하고도 강력했던 정치적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과거의 이 부부 사이에는 어떤 묵계가 있었기에 지금에 와서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기묘한 부부 상점이 처음 문을 열던 그 결정적인 순간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시진핑과 펑리위안, 오늘날 전 세계가 아는 이 중국의 최고 권력 부부를 단순히 성공한 정치인과 내조를 잘한 국민 가수의 결합으로만 본다면 중나라의 은밀하고도 냉혹한 권력의 생리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의 결합은 개인적인 애정관계를 넘어 훗날 중국 공산당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완벽했던 정치적, 군사적 동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권력체제를 일컬어 국가의 핵심 이권과 권력을 부부가 함께 독식한다는 의미에서 부부상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점이 어떻게 개업했고 또 어떻게 번창했는지를 이해해야만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내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2012년 제18차 당대회 직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정치적 훈련을 마쳤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바로 군부 내에 이렇다 할 튼튼한 지지 기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인민해방군은 장점인의 상하이방이 십수년간 쳐놓은 거미줄 같은 부패 인맥에 의해 철저하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당을 통제하더라도 총구를 쥐지 못하면 언제든 권력의 정점에서 끌려내려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의 정치 지형입니다. 군부의 절대적인 지지 없이 반쪽짜리 황제가 될 위기에 처했던 시진핑에게 결정적인 구명줄을 던져준 사람이 바로 아내 펑리위안이었습니다. 펑리위안은 대중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민해방군 소장, 즉 장성급 계급장을 단고위 군간부였으며 군대 내부의 생리와 인맥을 누구보다 깊이 파악하고 있는 막후의 권력 플레이어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권력은 산둥방이라는 거대한 지역 파벌과 깊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중국의 산둥성은 전통적으로 체격이 크고 충성심이 강해 군인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며 인민해방군 내에서 산둥 출신 장성들의 끈끈한 결속력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펑리위안은 바로 이 산둥 출신이라는 강력한 지역적 유대감과 군예술단 시절부터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을 10분 활용해 남편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군부의 충성을 끌어모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완벽한 2인 3각의 권력구도 속에서 탄생한 최고의 걸작이 바로 앞서 숙청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말씀드린 마식루이였습니다. 산둥 출신인 마식루이는 펑리위안의 전폭적인 후원과 시진핑의 묵인 아래 우주항공 분야를 비롯한 중국의 최첨단 군산복합체를 이끄는 테크노크라트의 선두주자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반대파 군부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쳐낼 때 그 노른자 위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펑리위안이 밀어주는 산둥방과 방위산업 관련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당의 사상과 인사를 철저히 통제하고 아내는 군부와 방위산업의 거대한 돈줄을 장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지탱해온 당과 군의 정치 동맹이 가진 진면목이었습니다. 이 동맹은 겉보기에는 어떠한 폭풍에도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 같았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부부의 정치적 이익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식루이를 차기 총리로 만들겠다는 펑리위안의 야망은 시진핑의 권력을 더욱 다져주는 도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본질은 지독하게 배타적입니다. 황제의 자리는 단 하나뿐이며 아무리 평생의 반려자라 할지라도 권력과 막대한 이권을 무한정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안방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이 부부 상점의 가장 크고 화려한 진열장이었던 군산복합체 내부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완벽했던 부부의 정치 동맹의 치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가장 굳게 믿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방위산업과 로켓군이 사실은 펑리위안의 산둥방과 결탁하여 거대한 집단 부패의 늪에 빠져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뛰어넘으라고 내어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파벌의 주머니로 은밀하게 흘러들어가고 그 결과물이 실전에서 참혹한 수준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며 전 세계에 과시했던 최첨단 무기들의 심장부에서는 무슨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부부의 정치적 내전을 폭발시킨 그 허망하고도 충격적인 중국산 무기들의 진짜 민낯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은 이후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운 것은 바로 눈부신 군사 현대화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리고
태평양 너머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거대한 방위산업, 즉 군산복합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과거의 낡고 부패한 재래식 군대를 첨단 기술 중심의 강군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했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마식루이를 필두로 한 항공 우주 분야의 엘리트 기술 관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과학 기술을 다루는 학자 출신이기에 전통적인 정치인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투명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나나이의 견고한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맹신을 비웃듯 참혹했습니다. 정치의 세계로 들어온 천재 과학자들은 너무도 쉽게 권력의 단맛에 중독되었습니다. 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은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눈먼 돈이었습니다. 마식루이가 몸담았던 우주항공그룹과 10여 개의 거대 군수 기업들은 거대한 하나의 이익 집단, 이른바 군공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첨단 무기의 특성을 악용해 단가를 부풀리고 불량 부품을 납품하며 겉보기에만 화려한 조작된 보고서로 최고 지도자의 눈을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부패의 실상은 가장 기막힌 형태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중국군의 최정예 전략 부대이자 자랑이었던 로켓군 내부를 은밀히 조사하던 중 발사 준비를 마친 첨단 미사일의 연료통에 액체 연료 대신 맹물이 채워져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활한 사막 지역에 건설된 수많은 지하미사일, 경납고들은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덮개가 씌워져 있어 정작 전쟁이 나면 미사일을 밖으로 발사조차 할 수 없는 무용지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던 세계 최강의 전략 무기들이 실제로는 부패한 관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고철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결함은 중국 영토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자랑스럽게 우방국들에 수출했던 첨단 방공망과 미사일 시스템들이 중동과 남미의 실전에서 무참히 붕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방공망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이란에 배치된 중국산 레이더와 미사일들은 이스라엘의 공습 앞에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렸습니다. 싸고 성능 좋은 무기로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맞서겠다던 중국 방위산업의 허상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기의 실패는 곧 동맹국들의 신뢰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시진핑이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을 들여 구축해 온 글로벌 지정학적 영향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뜻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부를 쏟아부었음에도 돌아온 것은 고장난 미사일과 국제적인 망신뿐이었습니다. 경노한 시진핑의 숙청의 칼날이 군산복합체와 로켓군 수뇌부를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마식루이를 비롯해 기술 관료 출신의 수많은 고위직들이 줄줄이 부패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르며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불똥은 단순히 뇌물을 받은 관료들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줄의 배후에 펑리위안이 이끄는 산둥방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발끝은 이제 권력의 가장 내밀한 심장부를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숨막히는 지점에서 아내의 독주를 막고 시진핑 가문의 핏줄을 지키려는 또 다른 숨은 실력자가 무대 전면으로 나서게 됩니다. 중국의 장구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권력 투쟁은 언제나 황제의 침전 가장 깊숙한 곳, 즉 피와 살을 섞은 가족 내부에서 피어났습니다. 절대 권력은 본질적으로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독성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나나이에서 벌어지는 참극 역시 이 잔혹한 역사의 법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마주한 가장 큰 정치적 위협은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도 서방 세계의 강력한 경제 제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 손을 잡았던 정치적 동반자인 아내 펑리위안, 그리고 자신의 핏줄인 친동생 시위안핑 사이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가문 내전입니다. 세상의 눈과 귀가
시진핑 주석의 화려한 일인 독재와 펑리위안 여사의 마쿠 영향력에 쏠려 있을 때 베이징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세력을 키워온 또 다른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남동생 시위안핑입니다. 그는 겉으로 화려한 공식 직함을 내세우며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시진핑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대표하며 핵심 권력층의 인사와 자금 흐름에 깊숙이 관여해온 진정한 숨은 권력자입니다. 시위안핑을 위시한 시씨 가문의 친위 세력에게 있어 아내인 펑리위안이 이끄는 산둥방의 비대해진 권력은 언젠가 시진핑 체제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으로 여겨졌습니다. 갈등의 도화선은 결국 돈과 자리, 그리고 후계 구도를 둘러싼 거대한 이권 다툼이었습니다. 군부와 방위산업이라는 국가 최대의 돈주를 장악한 펑리위안과 산둥방이 천문학적인 부패 스캔들을 일으키며 체제의 근간을 흔들자 시위안핑과 가문 세력은 이를 명분 삼아 무자비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마식루이를 비롯한 펑리위안의 최측근들이 군산복합체의 부패 혐의로 줄줄이 숙청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겉으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반부패 투쟁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냉혹한 본질은 시씨 가문이 펑리위안의 날개를 잔인하게 꺾어버리는 치열한 대리전이었습니다. 한때 권력과 이익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던 거대한 부부 상점이 이제는 서로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차 당대회는 이 가족 내전에 걷잡을 수 없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차기 지도부의 지분을 두고 펑리위안 패밀리와 시진핑 패밀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식루이를 차기 총리로 옹립하여 남편의 사후에도 자신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펑리위안의 계산은 오직 시씨 가문의 영구적인 지배만을 목표로 삼는 시위안핑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렸습니다. 부패의 사슬로 얽힌 이 투쟁에서 적당한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식루이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서들, 친척들, 그리고 그와 연결된 수많은 정치적 생명들이 물귀신 작전에 휘말려 함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펑리위안 여사가 한동안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연금설에 휩싸였던 것 역시 이 은밀하고도 치열했던 안방 내전이 만들어낸 파장이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투쟁 한가운데서 시진핑 주석이 겪고 있는 딜레마는 권력의 정점이 얼마나 고독하고 위태로운 곳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아내의 세력을 무작정 보호하자니 국가의 방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자신의 정치적 권위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가문의 손을 들어 아내의 최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자니 과거 자신의 권력을 옹위해주던 군사적 지지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부부가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고 통제불능의 숙청폭풍을 만들어내는 이 상황은 결국 시진핑 체제가 시스템이 아닌 파벌간의 암투로 연명하는 위태로운 모래성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내전의 가장 끔찍한 결과는 시진핑 주석 본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짙은 불신의 그림자입니다. 혈육과 아내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현재라 믿었던 기술 관료들이 물로 미사일을 채우며 거짓 충성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는 사실은 절대 권력자를 극단적인 의심과 편집증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황제는 이제 매일 밤 침상에 누워 스스로에게 가장 끔찍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내 곁에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저 수많은 충신들 중에서 과연 최후의 순간에 내 등에 칼을 꽂을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제 그 지독한 공포가 어떻게 지도자의 눈을 멀게 하고 국가의 방향타를 잃게 만드는지 그 내면의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고대 로마의 가장 위대한 권력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심장에 단검을 꽂은 사람은 그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정적 폼페이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마지막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쓰러지게 만든 암살자는 바로 그가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최측근 브루투스였습니다.
역사 속 절대 권력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것은 성문 밖에서 칼을 가는 뻔한 적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포는 황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웃고 밥을 먹고 고개를 조아리며 맹목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가장 친밀한 자들의 등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주석을 밤마다 괴롭히는 유령 역시 바로 이 내부의 브루투스를 향한 지독한 의심과 공포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모든 정적을 완벽하게 숙청하고 자신의 예스맨들로만 권력의 최상층부를 채우며 진정한 일인 독재 체제를 완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하 이방도, 공청단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나 권력의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오직 시진핑의 측근 그룹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베이징의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처단하고 있는 대상들은 놀랍게도 과거의 정적들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직접 곁에 두고 발탁했던 최상위 계급의 충성스러운 신복들이기 때문입니다. 외교 무대의 간판이었던 친강전 외교부장, 군부의 뼈대를 책임지던 리상푸 전 국방부장, 그리고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을 진두지휘하며 차기 총리로까지 거론되던 마식루이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낙점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권력의 정점에 오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부패와 스캔들에 휩싸이며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끔찍한 연쇄 숙청이 절대 권력자인 시진핑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파괴적입니다. 내가 그토록 까다롭게 고르고 골라 믿음을 주었던 자들조차 권력을 쥐는 순간 부패하고 나를 기만한다면 도대체 이 붉은 궁전 안에서 누구를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권력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싹튼 의심은 맹독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권력의 생태계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충성심을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관료들은 이제 국가의 미래나 정책의 효율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입에 발린 칭송만을 쏟아냅니다. 로켓군의 미사일, 연료통에 물이 채워지고 불량 장비가 실전 배치되었다는 처참한 사실이 최고 지도자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철저히 은폐되었던 것도 바로 이 맹목적인 공포정치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목숨을 잃고 거짓으로 아부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아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형적인 시스템이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공포와 의심의 순환고리 속에서 시진핑 주석은 결국 가장 원초적이고 배타적인 혈연과 가문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아내 펑리위안의 산둥방이 부패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이후 그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자신의 친동생 시위안핑을 위시한 철저한 핏줄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자충수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관리해야 할 권력이 일개 가문의 울타리 안으로 좁혀질 때 국가는 필연적으로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성스럽다고 믿었던 측근들의 배신, 막대한 국부를 삼켜버린 군산복합체의 부패, 그리고 아내와 핏줄 사이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암투. 오를로를 노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진핑 주석이 그토록 자랑하던 일인 지배체제, 즉 모든 권력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던 그 오만한 설계가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권력을 독점하면 할수록 오히려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 기묘한 모순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 오만한 권력의 설계도가 품고 있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 즉 부부상점이라는 기형적인 통치 모델이 어떻게 스스로의 무덤을 팠는지 그 은밀한 내막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서방의 수많은 정치학자들과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을 하나의 거대하고 완벽하게 통제되는 기계로 묘사해왔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에 성공하고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한 이후 이 붉은 기계는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난하이의 두꺼운 붉은 벽 너머 권력의 내밀한 해부학적 구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서방의 이러한 분석은 완전히 빗나간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본질은 완벽한 단일 대우가 아니라 철저한 이익의 분할을 전제로 한 위태로운 동업관계, 바로 부부상점이라는 기형적인 통치 모델이었습니다. 권력은 나누는 순간 부패하고 집중하는 순간 폭주합니다. 시진핑과 펑리위안은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독을 모두 삼켰습니다. 이들의 동업은 겉으로는 완벽한 역할 분담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당의 이념과 인사권이라는 머리를 쥐고 아내는 군부와 방위산업이라는 막강한 근육과 돈줄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의 분점은 필연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구조적 부패라는 괴물을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직접 뒤를 보아주는 거대한 이익 집단을 도대체 중국의 그 어떤 사정기관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당내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서슬퍼런 칼날조차 감히 펑리위안 여사가 보호하는 산둥방과 마식루이의 군공방 앞에서는 무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역의 존재는 시스템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그 부패는 관료 조직 전체로 전염됩니다. 첨단 무기를 개발해야 할 학자들과 기술 관료들은 펑리위안이라는 절대적인 보호막 아래서 국가의 안보를 인질로 삼아 사익을 챙겼습니다. 무기 스펙은 조작되었고 예산은 은밀한 계좌로 빼돌려졌으며 실패한 실험은 눈부신 성공으로 둔갑하여 최고 지도자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토록 혐오하며 뿌리 뽑고자 했던 부정부패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가장 굳게 믿고 의지했던 아내의 치마폭 아래에서 가장 거대하고 흉측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패를 처단해야 할 정권의 심장부가 가장 썩어 들어간 모순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동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산 무기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시진핑 주석의 군사적 권위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이 위태로운 부부 상점은 결국 파산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체제의 생존과 1인 독재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시진핑은 결국 아내의 수족들을 향해 피 묻은 칼을 빼들어야만 했습니다. 마식루이를 비롯한 산둥방 핵심 인사들의 숙청은 단순히 부패 관료 몇 명을 쳐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을 밑바닥에서부터 지탱해 오던 당과 군의 정치적 결탁이 산산조각 났음을 의미하는 거대한 권력 붕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점은 이 파산의 청구서가 오직 중난하이 안에서만 맴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부의 규율이 무너지고 최고 권력층이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 때 국가가 뿜어내던 외부로의 지정학적 장악력 역시 급속도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호랑이가 병들고 제 집안의 내전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 틈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가장 가까운 숲에 숨어 눈치를 보던 굶주린 이리 때입니다.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 핏빛 권력 투쟁의 냄새를 그 누구보다 예리하게 맡은 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 굴종하며 숨죽여 때를 기다리던 인물. 바로 평양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그는 이제 베이징이 통제력을 상실한 이 결정적인 순간을 노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반역의 체스보드를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의 냉혹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순간은 거대한 제국이 스스로 만든 내부의 상처를 핥느라 통제력을 상실할 때 찾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순망치안이라는 사자성어로 포장되어 왔습니다. 베이징은 언제나 평양을 향해 든든한 보호자이자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오만한 형님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방 언론이 묘사하는 것처럼 충동적이거나 고립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주변 강대국들의 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드는 극도로 차갑고 계산적인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지도자는 중나나이의 두꺼운 붉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권력 붕괴의 파열음을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정보망은 시진핑 주석의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숙청의 소용돌이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마식루이를 비롯한 군산복합체 핵심 인사들의 몰락과 중국군이 가장 자랑하던 로켓군 지휘부의 괴멸은 김정은에게 단순한 이웃나라의 정치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자랑해온 군사적 우산이 사실은 심각하게 찢어져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우방국에 수출된 중국산 첨단 무기들의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배치된 중국의 최신 방공망이 실전에서 맥없이 뚫리고 미사일이 허공을 가르는 모습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서 생존을 담보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시그널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무기의 품질은 조작되었고 군대를 이끌어야 할 장성들은 부패로 감옥에 가고 있으며 최고 권력자는 자신의 아내와 핏줄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수습하느라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반도의 위기가 닥친다면 과연 안방 싸움에 눈이 먼 시진핑 체제가 평양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명백한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패하고 고장난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북한의 명운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뼈아픈 전략적 도발을 감행합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올가매던 베이징이라는 낡은 족쇄를 과감히 끊어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모스크바를 향해 거침없이 손을 내민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를 뿌리째 뒤흔든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포탄과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쥐어주는 대신 베이징이 결코 북한에 넘겨주지 않았던 치명적인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검증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군사 정찰 위성, 그리고 핵잠수함 설계 기술이었습니다. 속이 텅 빈 중국산 가짜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진짜 창과 방패를 모스크바로부터 얻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는 변방의 체스말이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서 판을 주도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 사태는 뼈아픈 외교적 재앙이자 극심한 굴욕입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북한을 유용한 완충지대이자 지렛대로 활용하려던 중국의 오랜 전략은 김정은의 이 과감한 탈중국 행보로 인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동맹국을 잃었다는 분노보다 시진핑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이 모든 지정학적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자신의 안방에서 벌어진 파벌 싸움과 군산복합체의 부패에서 비롯되었다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밖으로는 평양의 배신으로 동북아시아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안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숙청의 늪에 빠져버린 고립무원의 황제. 바로 이 절체절명의 취약한 틈을 타서 베이징의 짙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헝리위안도, 시위안핑도 아닌 중국 공산당의 근간을 이끌어왔던 늙고 교활한 권력자들이 마침내 시진핑의 목덜미를 노리고 무대 전면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 도시 베이다이허. 매년 여름이면 중국 공산당의 전현직 최고 지도부들이 이곳의 은밀한 별장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합니다. 겉으로는 휴양을 빙자한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파벌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중국 정치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입니다. 20차 당대회 직후 시진핑 주석이 모든 권력을 독점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베이다이어 회의의 정치적 의미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파는 모두 숙청되었고 늙고 이빨 빠진 원로들은 감히 시진핑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없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베이다이어와 중나나 이 주변에서 들려온 파열음은 절대 권력의 철옹성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던 당의 원로들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과거 온건파 테크노크라트를 대표하던 원자바오 전 총리가 서 있습니다. 그가 최근 공식 석상에 잦은 빈도로 모습을 드러내고 지방당 간부들의 인사교체 과정에 암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베이징 정가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원로들이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 반격의 깃발을 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현재의 시진핑 체제는 더 이상 공산당 전체의 이익을 수호하는 굳건한 방패가 아니라 당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통제불능의 흉기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로들이 들이민 청구서의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경제는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활력을 잃었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군산복합체는 맹물이 든 미사일과 실전에서 뚫려버린 방공망으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평양의 김정은마저 북경을 배신하고 모스크바와 손을 잡으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주도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정학적, 군사적 재앙의 중심에는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핏줄이 서로를 물어뜯는 기괴하고도 끔찍한 가문내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산당 특유의 집단지도 체제를 파괴하고 일인 독재를 구축한 대가가 고작 통제불능의 부패와 국제적 고립이라면 당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원로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진핑의 폭주를 방관할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교체나 낡은 권력의 투정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 사투는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붕괴를 막기 위해 뿜어내는 필연적인 면역 반응에 가깝습니다. 홍리위안의 산둥방이 부패 스캔들로 무너지고 마식루이 같은 차기, 최고위급 주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숙청의 카오스 속에서 당 원로들은 지방 조직에서부터 잃어버린 지분을 되찾으며 시진핑의 수족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진핑이 반부패의 붉은 칼날을 휘두르며 정적들을 사냥했지만 이제는 반대파와 원로들이 군산복합체의 실패와 가문 내부에 부패를 강력한 명분 삼아 역공을 펼치는 기막힌 공수교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나나이의 높은 붉은 담장하는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의 내일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거대한 검투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밖으로는 반대파 원로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안으로는 아내와 동생 사이의 권력 투쟁을 수습해야 하는 처절한 사면초가의 늪에 빠졌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 휘둘렀던 무제한적인 숙청의 칼날은 결국 모든 책임을 홀로 져야만 하는 절대 권력자의 목을 노리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붉은 용이 방향을 잃고 스스로의 꼬리를 삼키기 시작하니 끔찍한 자가포식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진핑이라는 독보적인 인물이 창조해낸 이 위태로운 독재의 성체는 과연 다가오는 21차 당대회에 거대한 폭풍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질문, 다가올 미래의 어두운 윤곽을 향해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궤적은 언제나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찬란했던 로마 제국도, 굳건한 만리장성을 자랑하던 명나라도 결코 외부의 적병에 의해 단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진정한 붕괴는 언제나 화려한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서 권력을 쥔 자들의 끝없는 탐욕과 의심이 스스로의 살을 파먹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참혹한 숙청극은 바로 이 오래된 역사의 징크스가 21세기의 베이징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잔혹한 형태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오늘날의 중국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달의 뒷면에 우주선을 보내며 전 세계의 공급망을 틀어쥐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거대한 붉은 제국.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겹겹이 쳐놓은 정보의 장막을 걷어내고 중난 아이의 진짜 민낯을 들여다보면 그 거대한 몸집의 안쪽은 이미 통제불능의 출혈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을 옹이하기 위해 아내 펑리위안이 이끄는 산둥방과 군부가 맺었던 은밀한 정치적 동맹은 결국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부패의 블랙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차기 총리라는 원대한 꿈을 꾸었던 천재과학자 마식누이의 몰락은 단순한 권력 투쟁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부패한 윗물의 탐욕 앞에서는 결국 통제불능의 괴물로 전락하고 만다는 뼈아픈 진리를 증명합니다. 물이 채워진 미사일과 실전에서 뚫려버린 방공망의 굴욕은 시진핑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군사적 권위와 외교적 자산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렛대로 여겼던 북한의 김정은마저 베이징의 내부 균열을 틈타 러시아로 고개를 돌리며 치명적인 배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을 지켜보며 칼을 갈아온 늙은 원로들은 마침내 다가오는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무너진 체제의 틈을 파고들며 시진핑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독점하여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겠다던 시진핑의 오만한 계산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측근과 핏줄, 심지어 평생의 반려자마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끔찍한 자가포식의 비극으로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권력은 집중될수록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워집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폭군 주변에는 진실을 말하는 충신이 아니라 살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이권을 챙기는 간신들만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의심과 공포에 감옥에 갇힌 시진핑 주석은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한 채 끝없는 숙청의 칼춤을 추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했습니다. 반대파를 모두 제거하면 영원한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건만 붉은 황제의 침전은 지금 중국 역사상 가장 춥고 위험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사태가 특히 우리 한반도에 던지는 지정학적 위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양과 모스크바가 밀착하고 베이징이 내부의 권력 암투로 이성을 잃어가는 이 혼돈의 시기는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에게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입체적인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부부간의 내전과 미사일, 부대의 부패 스캔들이 단순히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당장 우리의 안보 지형과 경제의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다가온 중국 공산당의 21차 당대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1인 체제는 과연 이 거대한 가문의 내정과 원로들의 반격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카오스 속에서 거대한 붉은 제국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계획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강력한 중국이 아닙니다. 이성과 통제력을 상실하고 파벌의 생존만을 위해 폭주하는 상처 입고 눈먼 거대한 용이 발버둥치며 만들어낼 파괴적인 폭발력입니다. 동북아시아의 밤하늘을 덮고 있는 짙은 먹구름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경고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